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살인범이었던 남편과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그녀, 그들이 남긴 그 불륜의 씨앗을 제가 거둘 수밖에 없었던 저의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원수의 핏줄을 키우냐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를 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믿기 힘든 진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1970년대 강원도 정선의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은 언제나 연탄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집들에서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굴뚝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회색빛 냄새는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연탄재 위로 쌓인 하얀 눈이 금세 시커멓게 물들곤 했지요. 저희 집도 그런 집 중 하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그 집에서는 매일 아침 다른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보리개떡 냄새였지요.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쇠솥에 물을 올리고 보리쌀과 팥을 섞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떡을 쪘습니다. 그리고 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웃집 대문 앞에 하나씩 놓고 오셨지요. 나눠 먹으면 배고픈 줄 모른다.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 손이 거칠어도 마음만은 부드러운 사람. 저는 그 모습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놓지 않았지요. 촛불 아래에서 교과서를 펼치고 손이 시려도 연필을 쥐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읍내 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필을 쥔 손에서 하얀 글자들이 칠판 위로 피어날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지요. 이웃집에 사는 미라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고 남편은 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으며 아이는 없었습니다. 미라 언니는 예뻤고 말이 많았으며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언니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웃을 때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으며 혼자 멍하니 산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해 가을 학교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청년이었습니다. 검정 양복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은 온화해 보였습니다. 조카를 학교에 등록시키러 왔다고 했지요. 선생님, 이 아이가 제 조카인데요. 부모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일 때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깨끗하고 가지런한 손이었습니다. 탄광 마을 남자들의 손과는 달랐지요. 무언가 다른 사람,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경수였습니다. 그 후로 박경수 씨는 종종 학교에 들렀습니다. 조카의 준비물을 챙겨주러, 학부모 상담을 하러, 혹은 그저 인사를 건네러.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설렘이라는 이름의 떨림.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저희는 읍내 다방에서 밀크티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렸고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경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조카를 돌보며 작은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것.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해 겨울, 박경수 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서였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었고, 그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미라 언니가 그랬지요. 제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이야, 그 사람이랑은 안 돼.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요, 언니?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눈빛 봤어? 뭔가 숨기고 있는 눈빛이야. 그 사람은 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 혹시 그 사람 알아요? 제가 물었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지마, 제발이라고만 속삭였고 그날 이후 며칠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람은 웃는 입보다 멈칫하는 눈빛을 먼저 봐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처음 찾아온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주는 따뜻함에 취해 있었으며 미라 언니의 반대가 질투나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읍내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씩 나눠 먹고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저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고 그는 검정 양복을 입었습니다. 사진 속 저희는 웃고 있었지요. 미라 언니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미라 언니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었고 언니는 짐을 싸서 읍내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며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찾아가려 했지만 그가 말렸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조용히 놔둬. 신혼집은 읍내 외곽의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베란다에서는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녁이면 남편이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사오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고 밤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탁 위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짧아졌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꺼내도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외출하는 날이 잦아졌고 집으로 오는 전화벨 소리에 예민했고 짧게 통화를 끝내고 나면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면 담배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감자전을 부치다가 실수로 기름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하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건 비난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산 능선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금이 간 접시처럼 아직 깨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깨질 것 같은 예감이었고 미라 언니가 했던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으며 남편의 차갑게 변해가는 눈빛 속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굽은 분이었고 손에는 텃밭에서 그녀가 손수 키워 가져온 호박과 감자가 든 보따리를 들고 계셨으며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이는 요즘 어때요? 잘 지낸다.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있어이고, 그래도 엄마가 없으니 불쌍하지. 어머니가 잘 키워주시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언제까지 키우겠니? 이젠 이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때는 무슨 때? 조카라고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 애, 네 아들이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카? 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한테 미리 얘기하는 게 낫지.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니?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조카로 알고 있어요. 그 애 엄마는 어디 있는지 알아? 모릅니다. 준이 낳고 사라졌잖아요. 네가 그렇게 의심하고 맨날 들들볶으니까 도망간 거지. 제 잘못 아니에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이랑 웃고 별짓 다 했어요. 다방 레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지. 아무튼 불쌍한 건 준이야. 지 엄마 얼굴도 모르지.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지.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었고 다방 레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으며 아이 엄마는 남편의 지나친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만 놓고 사라졌다는 것.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를 보는 남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으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준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남편은 담배를 집어들었고 창밖을 내다봤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들었구나.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나랑 결혼했겠어? 남편의 대답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숨만 가빠졌습니다. 아이 엄마는요? 다방 레지였어. 잠깐 만났는데 애를 가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살았지. 그런데 왜 헤어졌어요? 내가 좀 심하게 굴었나 봐. 아무래도 다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남자들하고 접촉이 많았지. 그래서 내가 의심도 많이 했고 결국 애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갔어.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의 비밀들이 저를 무척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부모님께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그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읍내 끝자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준이가 혼자 공을 차며 놀고 있다가 저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이모, 준이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8살이었고 이제 보니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준아, 공놀이 하고 있었니? 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였으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고 그저 엄마 없이 자라는 불쌍한 아이였으며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끔 준이를 데리고 나가 밥을 사주거나 옷을 사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었고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셨으며 준이는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도 일주일에 2~3번은 어머니 댁에 들러 준이를 보고 왔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으며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셔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이 놓인 것 같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배신감이 밀려왔으며 결혼 생활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결혼 2년째 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3달째 되던 날 복통과 함께 피가 보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산모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병실 침대 옆에 서서 위로도 슬픔도 없이 차가운 비난 섞인 말을 뱉었습니다. 네가 조심했어야지.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고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전화로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바뀌었고 오늘 저녁은 뭐야? 왜 이렇게 늦어? 또 친구 만난다고? 라는 질문들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추궁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 있던 남편은 현관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다음부터는 내 허락 없이 늦게 다니지 마. 저는 얼어붙었지만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통제와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언제 돌아오는지 말해야 했고 화장을 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겨 저는 항상 맨 얼굴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옷장에 걸어놓은 제 옷의 냄새를 맡고 제 핸드백을 뒤지는 등 이상한 짓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하나씩 취소되었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처음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지나친 것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의심과 통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준이 엄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남편이 어머니 댁을 드나드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준이 봐야 해서. 어머니가 편찮으셨어. 그렇게 말하며 거의 저녁마다 집을 나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술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가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후로 남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변화가 모두 제 탓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감자전을 부치다가 실수로 기름을 쏟는 실수를 저지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하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비난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산 능선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금이 간 접시처럼 아직 깨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깨질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남편의 차갑게 변해가는 눈빛 속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댁을 드나들 때마다 점점 더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리고 묻어오는 낯선 향수 냄새.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동료 교사가 얼굴이 창백하다며 조퇴를 권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 없을 시간이었지만 현관 앞에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여자 구두 한 켤레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살짝 열린 안방문 틈으로 저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침대에서 남편과 미라 언니가 벌거벗고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그들만의 행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그들의 옷이 흐트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침대에서 자신들만의 행위에 열중하느라 내가 오는 기척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몸이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언니는 남편의 목에 얼굴을 묻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이한테 말해. 우리 얘기.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기다려? 나 이제 못 참아. 우리 현수도 있잖아. 당신 알잖아. 여태 호적에도 못 올리고. 저는 문 앞에 선 채 몸이 굳었습니다. 미라 언니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4살쯤 된 아이였고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다고 들었으며 전 남편의 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수도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 준이에 이어 또 다른 아이.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미라 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언니는 서둘러 옷을 입었고 남편은 벌거벗은 채로 담배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벌써 왔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황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와야 하는데요? 집에 오는데도 연락하고 와야 되나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라 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오히려 도전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관계. 나가요, 언니. 지금 당장. 나갈 사람은 너야. 경수는 원래 내 남자였어. 돌변한 미라 언니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내다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마치 이 상황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요, 둘 다. 당장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라 언니는 가방을 챙겨 나갔지만 현관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똑바로 들어. 일주일 줄 테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문이 쾅 닫혔고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줄담배를 피워대며 연기만 하얗게 품어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왜 저랑 결혼한 거예요? 미라는 유부녀였어. 결혼할 수 없었지.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택? 내가 미라 언니 대체품이었다는 거네요? 준이도 그렇고 현수도 그렇고 전부 당신 아들이잖아요. 저는 뭐예요?
모른 채 하고 살라고요? 알면 뭐 하겠어? 어차피 넌 나 없이 살 수 없잖아. 남편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무기로 내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말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그 말을 던진 후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저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미라 언니는 저희 집 앞에 나타나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혼해. 안 그러면 학교에 다 말할 거야. 네 부모님한테도 알릴 거야. 일주일 안에 결정 안 하면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협박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된 듯 싶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볼 때마다 손이 떨렸고 밤마다 악몽을 꿨으며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 댁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준이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랑 얘기할 게 있어서. 라며 밤늦게 돌아왔고 술 냄새를 풍겼으며 제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댁이 아니라 미라 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을.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싶어요? 그렇담 이혼해 줄게요. 아니, 왜요? 미라 언니를 사랑하잖아요. 사랑? 그런 거 없어. 너랑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귀찮아서, 체면 때문에, 소유물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미라 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를 데리고 있었고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치마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마지막이야. 내일까지 그 일랑 정리해줘. 너는 아이도 없잖아. 나는 이 아이 때문이라도 포기할 수 없어. 안 그러면 너희 학교 교장한테 전화할 거야. 언니, 제발 그만해요. 그만! 나는 5년을 기다렸어. 네 남편은 원래 내 남자였다고. 언니는 소리쳤고 이웃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렸고 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미라 언니의 억대기에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넥타이가 풀려 있었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라 언니 만났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계속 이혼하고 빨리 살림 합치자고 졸라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혼해 줄게요. 저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봤고 눈빛이 차가워졌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혼? 나는 너랑 이혼 절대로 못해. 난 그 여자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남편의 당치도 않은 억지에 어이가 없었지만 구차한 얘기는 생략해버렸습니다. 전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남편은 이 상황들을 제가 만들었고 나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진 것 마냥 화를 냈습니다. 제 팔을 움켜잡고 아프게 비틀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저를 계단 쪽으로 밀었고 제 몸이 뒤로 넘어가 계단 모서리에 등을 찍혔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나뒹굴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으며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꿈 깨. 넌 내 거야. 아무데도 못 가. 저는 눈을 감았고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딘가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언니 분옥이었습니다. 언니는 의자에 앉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으며 입술을 깨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네가 계단에서 떨어졌다며 이웃이 신고했어. 경찰도 왔어.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팔을 움켜잡던 손, 계단으로 밀려나던 순간, 그리고 어둠 몸이 뒤로 넘어가던 순간의 공포가 되살아났고,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네 얼굴 좀 봐. 나쁜 놈, 어떻게 이 지경을 만들어놔. 언니가 작은 거울을 건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대. 의사가 그랬어. 한 달은 꼼짝 못 한다고. 경찰은요? 신고했어. 그 새끼 이제 끝났어.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고 젊은 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웃집 김미라 씨가 그저께 새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 부위에 강한 압박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는 몸싸움 흔적이 있었으며 남편분 박경수 씨의 지문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혹시 두 사람의 관계를 분이싸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미라 언니가 죽었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정황과 이웃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김미라 씨는 박경수 씨와 오랜 불륜 관계였고 최근 이혼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온 정황이 있습니다. 박경수 씨는 현재 도주 중입니다. 형사는 계속 말을 이었고 현장 상황과 목격자 진술을 설명했지만 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라 언니를 남편이 죽였고 남편은 지금 도주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연락하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는 모 여교사의 남편 불륜 상대 살해 후 도주 이런 제목으로 실렸고 학교에서는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는 통보가 왔으며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그 살인범 아내 아니야? 남편이 불륜녀 죽이고 도망갔대. 저는 슈퍼마켓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교회 앞에서도 그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였지만 세상은 저를 의심했고 살인범의 아내로 낙인 찍었으며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단 복귀는 불가능했고 동네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계단을 끝없이 굴러 떨어졌고 미라 언니의 목이 졸린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울행 버스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야, 세상은 넓어.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살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강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네, 잘못 아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버스표를 꼭 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언니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졌고
탄광 굴뚝의 연기가 희미하게 보였으며 산등성이가 안개에 잠겼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고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는 계속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멈춰서면 죽는다는 것을, 강물처럼 흘러가야 산다는 것을, 이제 아무도 내가 살인자의 아내였다는 것을 모르는 낯선 도시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버스표를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기죽지 말자. 서울 성수동의 반지하 방은 좁았고 습했으며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으며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공장에 취직했고 저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고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다가 토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제가 누구인지 몰라볼 정도로 재물꼴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양볼은 푹 파여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눈은 퀭하니 움푹 들어가 있어 마치 죽은 송장처럼 음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언니가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강 둔치였습니다. 강물은 회색빛으로 흐르고 있었고 강물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에 갈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으며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저기 좀 봐라. 언니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지 않니? 아무리 더러운 게 떠내려와도 아무리 깊은 곳이 썩어도 계속 흘러. 그러니까 너도 나쁜 기억들은 모두 흘려보내고 살아야 돼.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은 정말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고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으며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겁고 호흡이 가빠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섰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둔치 끝까지 갈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강바람이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고 계단을 굴러 떨어지던 순간이 반복되었으며 미라 언니의 웃음과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언제나처럼 흐르고 있었고 갈대는 바람에 마치 손을 흔들어 반기듯 부드럽게 살랑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은 수면 위에서 마치 나를 다독이며 용기를 주듯 반짝였습니다. 그래, 살아보는 거야.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둔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손에 낡은 공책과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옷은 얼마나 오래 빨지 않았는지 때가 잔뜩 쩔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이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학교라고 쓰여 있었고 받침이 틀려 있었으며 획순이 엉망이었습니다. 학교라고 읽어. 이렇게 써야 해. 저는 아이의 공책에 바르게 써주었습니다. 와, 고마워요. 아이는 신기한 듯 글자를 바라봤고 연필로 따라 쓰면서 입으로 학교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벅찬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아이는 왔고 또 다른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 성수동 시장 상인들의 아이들이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방과 후 돌봐줄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반지하 제가 사는 방에서 골판지 몇 장을 꺼냈고 분필을 샀습니다. 둔치 벤치 옆 공터에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 다 알아.
제가 골판지에 글자를 쓰면 아이들은 따라 읽었고 열심히 공책에 베껴 썼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둔치에 울려 퍼졌고 웃음소리가 강물 위로 번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글자가 아이들의 입에서 살아나올 때마다 제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고 서서히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름 쓸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공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삐뚤지만 또렷하게 쓰인 이름이었고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물을 꾹꾹 눌러 참았고 대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온 시장통에 소문이 났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공짜로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아이들 부모들도 가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장 입구 첫 상가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 연숙 씨는 김밥을 싸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문방구 주인은 공책과 연필을 기부했으며 동네 사람들은 조금씩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생님 참 대단하시네. 힘든 일 겪으셨다던데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시네. 수군거림은 달라졌습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격려였고 의심이 아니라 존중이었으며 냉대가 아니라 환대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언니 분옥이 신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분이야, 이거 봐. 신문에는 야간 대학교 특별 전형 모집 공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비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다시 해보는 거 어때? 넌 선생님이었잖아. 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간절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여다봤고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으며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지.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도 써서 떨리는 손으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한 달 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펼쳐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도 기뻐하며 울고 있는 저의 등을 토닥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야간 대학은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과제를 하며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한강둔치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 되어갔고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옅어졌습니다. 2년 후 저는 임시가 아닌 정식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교무실 책상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이라고 부를 때 눈물이 났고 분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해 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앞에서 한 여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경수의 여동생이었고 아이는 미라 언니와 박경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현수였습니다. 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감옥에 갇혔고 저는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돼요. 이런 부탁이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고아원에 맡기려다가 언니한테 한번 부탁해 보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를 기만했던 사람들의 아이였고 저를 죽이려 했던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던 살인자의 핏줄이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며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자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깃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과거가 저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강 둔치로 나가 밤새 걸었고 강물을 바라보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에는 5살 아이의 두려운 눈빛이 떠오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과거의 저를 봤고 계단 아래 쓰러져 있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준이도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혼자 자라던, 엄마 없이 살아가던 그 아이. 현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 아이를 버리면 나도 그 사람처럼 냉혈한이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강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계속 흘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둔치 벤치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현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남편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해가 강물에 자신을 내보이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품는 일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현수는 처음엔 낯을 가렸습니다. 제 손을 잡지 않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고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현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제 손을 먼저 잡았으며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고 제 치마를 잡고 서 있는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았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품는 일이라는 것을, 미움은 나를 가두지만 사랑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현수를 키우며 저는 준이도 자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준이는 친척집을 전전했고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으며 16살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준이는 현수의 형이 되어 주었으며 두 아이는 같은 방을 쓰며 자랐습니다. 둘 다 박경수의 아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근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던 수학교사 안동혁 씨가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같이 생각해봐요가 입버릇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복잡한 과거를 알고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감싸주며 저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3년 후 결혼했습니다. 그는 준이와 현수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제 성을 따라 정현수가 되었고 법적으로 온전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이는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작은 도서관을 열어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학교 옥상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상추와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학교 교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분의 선생님이신가요? 저 박경수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고 여전히 차갑고 낮았으며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10년 전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순간이 떠올랐고 미라 언니의 죽음이 생각났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가 보고 싶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 아들인데 왜 안 돼? 나도 그의 아빠로서 권리가 있어. 현수는 제 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제 아들이에요. 부은이야,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줘. 난 후회하고 많이 반성했어.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반성? 10년 전에 하셨어야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박경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집 앞에 나타나기도 하며 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아들만 보게 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15살이 된 현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친아버지가 출소했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현수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전 엄마 아들이에요. 그 사람 아들 아니에요. 저는 현수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박경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10년 전보다 늙고 수척해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부은이야, 제발. 나 정말 반성했어. 감옥에서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후회요? 미라 언니를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했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후회요? 그건 내가 미쳤었어. 미라가 자꾸 날 괴롭혀서 그리고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라 언니가 잘못해서 죽였고 나도 잘못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당신 아들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밤마다 악몽 꾸는 아이 안아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사랑한 건 저예요. 당신은 그냥 피만 나눈 사람일 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난 그의 아버지야. 무엇보다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큰아들 준이. 그 아이도 제가 키웠어요. 내가 대학도 보냈고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이 버린 아이들 제가 다 키웠어요. 부은이야.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박경수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는 저한테 천사예요. 저는 현수를 안았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현수는 건축가가 되어 서울 곳곳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엄마, 기다려주세요. 엄마를 위한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이는 아동보호센터를 운영했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돌봤으며 엄마가 저를 구해줬듯이
저도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장으로 은퇴했고 65살이 되었으며 남편 안동혁과 조용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유튜브 하는 거 어때요? 엄마 이야기 들려주세요. 내 이야기? 네.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다시 피는 강가의 꽃이었고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과거는 내 등을 밀었지 나를 보듬지는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났고 댓글이 쌓였으며 낯선 이들의 눈물 섞인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내 내일을 살게 했어요. 저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저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현수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고 남편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봄날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던 그곳이었습니다. 강물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흐르고 있었고 갈대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그 사람들 용서했어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안 했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내 삶을 살았을 뿐이야. 그게 최고의 복수였어. 현수는 웃었고 저도 웃었으며 강물은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과거는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살아냈습니다.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증오는 저를 가두려 했지만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